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배 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루 세끼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갈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제사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하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의 새끼 도대체 왜?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인간의 식습관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호모 사피엔스가 농사짓는 법을 배운 것이다.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바나 지역을 폐해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대신 땅과 가축대의 메인 몸이 되었다. 인간은 정착해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곳을 떠나면 농사도 끝장이었기 때문이다.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마을에는 다양한 직종의 일꾼이 필요했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주를 멈추고 정착했다. 일상적으로 단식을 한 지 25만 년도 더 지나 인류는 드디어 작은 농지에서 작물을 기르는 새로운 음식 수급 방법을 익혔고 매일 적어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농사 기술이 발전하니 하루 2끼 섭취도 가능해졌다. 인류가 오늘날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된 지는 2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후 인류의 삶에는 하루 3끼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초와 감자튀김을 섭취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자 모두 창의적인 천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초기 농부들은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나 지방의 칼로리 대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CICO 다이어트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오랜 단식을 끝내고 섭취할 영양가 높은 음식 재료로 옥수수와 밀을 선택했다. 적어도 정상에 있는 운 좋은 소수에게는 아주 멋진 시스템이었다. 대다수의 사람은 들판에서 힘든 노동을 했고 그들 덕에 엘리트층은 예술, 과학, 화학을 탐구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사냥하지 않고도 풀을 먹여 키운 동물에게서 나온 가장 비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들판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늘 영양분이 결핍된 상태로 무료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식습관은 평균 신장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는데 장시간 스스로의 생물학적 기능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서구사회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정에 맞춰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시간 개념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몇 시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그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부터 회중시계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열차가 언제 도착하고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열차는 정확한 일정대로 운행했고 이후 공장과 가게들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운영됐다. 시간과의 관계도 열차 일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매일 특정한 시간에 맞춰 식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실제로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나 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차를 중심으로 식사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는다는 비유로 돌아가 보자. 만일 누군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주유소로 가서 가솔린 10갤런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자. 왜 그래야 하지?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지만 당신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를 언제, 어디로, 얼마나 오래 몰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연료 탱크가 비어 있느냐, 꽉 차 있느냐도 중요치 않다. 그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연료 탱크를 꽉 채워야 한다. 규칙이니까. 가끔 주유소에 찾아가 가솔린을 넣으려는데 연료 탱크가 이미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가솔린을 10갤런씩 사기 때문에 가솔린을 바닥에 뿌리거나 트렁크 안에 있는 별도의 작은 저장통 안에 넣어둔다.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이 생긴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조만간 자동차 트렁크는 당장 필요도 없는 여분의 가솔린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차에 가솔린을 가득 채우는 일이 비합리적이듯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 역시 비합리적인 일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동차 트렁크를 쓰레기로 가득 채우게 된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대개 별 생각 없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음식에 대한 기이한 태도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의 진화론적 기원과 오늘날의 문화적 전통 간에 일어난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먹는 일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순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은 아니다. 감각적 경험이자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다.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먹여주는 일은 친근함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영적인 행위다. 몸에 연료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커다란 인간의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단식과 재생의 시기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와 식품업계는 늘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배가 고프든 아니든 늘 무언가를 먹으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늘 먹을 것을 갈망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와 영양분 외에 각종 독소로 몸 안을 채우게 된다. 인간은 가장 먼저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맛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맛이 좋다는 것은 영양가 있고 품질 높은 음식임을 나타내는 지표였기 때문이다. 일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독소가 즉시 생명을 빼앗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소를 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천천히 미묘하게 작용하는 음식 내 독소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는 독소와 칼로리를 두루 함유한 음식을 먹는 것과 굶어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언제나 독소를 포함한 음식을 선택해왔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가끔은 그런 음식이 맛도 좋다. 그 놀라운 한 가지 예가 쌀이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칼로리도 섬유질도 더 풍부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어온 문화권에서는 가능하다면 늘 백미를 우선으로 섭취했다. 현미는 오랜 세월 이른바 소장농의 음식으로 여겨졌다. 왜일까?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고 난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현미 안에 렉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고약한 식물성 독소 때문에 동물들이 쌀을 멀리하며 현미에는 백미보다 무려 80배 정도 많은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백미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방앗간에서 제분의 겉껍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현대과학이 개입해 독소는 무시한 채 쌀의 겉껍질에 포함된 여분의 섬유질과 적은 양의 비타민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건강식품 전문가들마저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현미를 먹으라고 권했다. 렉틴, 비소 중독, 갈망으로 인한 장 문제라는 간접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미를 먹고 난 뒤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다들 하지 않았는가?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야 할 일부 전자가 힘 대신 염증을 안겨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 잃어버린 전자를 보충하길 바란다. 직접 시험해 볼 수도 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 주지만 이후에는 더 큰 갈망이 생겨난다. 백미는 빨리 소화되는 반면 갈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분의 영양소가 독소를 함께 섭취해야 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일 쌀에 대한 이야기가 혼란스럽다면 슈퍼마켓을 걸어 다닐 때 접하는 그 모든 감과 가부화와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가엾은 뇌는 그런 정보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뇌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야.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이 기이하고도 본능적인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기회도 갖기 전에 작동한다. 단식을 통해 뇌를 기준선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말이다. 올바른 아침 식사법. 아침에는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한다.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를 8시간으로 나눈 3대 주기를 알아야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다. 아침은 밤사이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낮 12시까지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를 이해하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먹으면 섭취,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춰 그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이다. 섭취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동화, 배출은 항상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야식이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침 식사가 몸을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노폐물과 독소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먹을 때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좋은 영양 공급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단백질을 위한다고 가공육 고기를 먹을 때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우리는 안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늦은 밤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몸의 자연 주기를 깨트린다. 동화 주기.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먹고 소화된 음식에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시간이다. 흡수할 것은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은 버릴 준비를 한다. 수면 시간을 통해 장기와 세포들은 회복과 재생을 한다. 멜라토닌 등 각종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휴식을 하면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간의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됐다. 쉬지 못한 결과는 암이라는 미친 세포로 나타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다. 서양의학도 최근 혀 상태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법이 체계화됐다.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다.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동화 주기에서 걸러진 노폐물들과 죽은 세포들이 배출되는 시간이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 식사 습관에 관한 조언. 우리는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의 차이다. 많이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작용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내 몸의 3대 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식을 금하고 야채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독소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침은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먹더라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무거운 아침 식사 대신 가벼운 과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낮 12시까지는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채소 과일식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다. 모닝커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한다. 과일 주스를 마시자. 채소, 과일식 잘 먹는 방법. 과일 주스가 가장 좋다. 기상 후에는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다. 수면 중에 노폐물을 배출하고자 수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물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닌 일반 정수가 좋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12시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반드시 과일이나 과일 주스여야 한다. 여전히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들은 다른 음식을 섭취할 준비를 하게 해준다. 많이 쉽지 않아도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과일 주스를 마시자. 과일 주스는 먹기 편하며 영양소가 풍부하다. 과일은 있는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의 식습관은 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편해한다. 아무리 아침 사과가 좋아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과, 딸기, 당근을 따로 계속 먹지는 못해도 셋을 한 번에 갈아 마시는 것,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훌륭한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과학적인 것은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직접 해보면 된다. 그냥 채소 과일식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과일 주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영양제는 절대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 없다. 과일에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영양소 외에도 많은 미량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는 가공식품으로는 얻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물을 마시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일 주스는 황산화 물질을 혈액에 공급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켜 준다. 부부간에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미리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자. 대화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 주스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